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롯해서 미중 관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섭니다. 13일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후에 제2의 트럼프로 떠오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신드롬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4곳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 지역이 14일부터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준비를 다 했고 결단만 남았다는 건데요. 자, 이 때문에 다음 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오는 13일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정치적 결단만 남겨놓고 있다고 현지 시간 10일 발표했습니다. We are also concerned about further potential long-range missile tests in addition to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일각에선 다음 주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북한은 이달 초 실시된 한미 양국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이유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3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한미일 3국은 오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I think will be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nd will help only strengthen coordination on DPRK. 이날 회담에선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당장 취재 제약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배제를 고지한 건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과 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소위 비속어 논란을 자막으로 가장 먼저 보도한 데 이어 미 행정부에 윤 대통령이 욕설했다고 전제하며 질문해 국익을 훼손했고 이후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MBC는 두 차례 입장을 내고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MBC 3노조는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 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며 특정 정당의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고 언론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전용기 동승을 취재 편의 제공이라고 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방적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9월 순방 성과가 비속어 논란으로 주목받지 못한 데 이어 이번 동남아 순방은 출국 전부터 잡음이 나오면서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 성과가 가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통령이 전용기 MBC 탑승 불허 방침에 대해 정치권도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소인배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MBC를 언론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자초한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는 빌미로 MBC 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하지만 여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이야말로 엄혹한 언론 탄압의 시기였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국회 과방위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했습니다.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일방적으로 정권이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취재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대통령을 비판한 조선, 동아일보 칼럼에 대해 사회적 마약이라며 전면 취재 거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조선일보의 탈북민 출신 기자를 정부 취재단에서 배제시켰다고 비판했는데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출발 1시간 전에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단 제외 통보를 받은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언론사의 어떤 기자를 이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취재해서 배제를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또 국민의 기본 권리를 이제 침해하는. 해외에서는 2013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미국 방문 중 질문 금지 약속을 깬 기자에게 해외 순방 동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 동안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번 순방에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언론 단체들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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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가용처럼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면 타도 되고 거슬리면 내려야 하고 이게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올라있는 사람이 사적 보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제 국익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MBC 외에도 이제 보신 것처럼 다수의 언론 단체들이 전용기 탑승 배제는 일제히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단순히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을 거부한 것이 언론의 자유의 침해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말을 바꾸면 그러면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 모든 기자들을 다 태워야 되느냐 내지는 그럼 거기에 동성 거부, 정확하게 말하면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동성 취재 거부, 동성 취재 허용, 불허용, 불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해서는 안 되는 거냐? 대통령실에서 그런 권한이 없는 거냐 대통령한테? 라고 물을 때는 그게 좀 갸우뚱거리잖아요. 그런 권한은 있는 것 같다. 왜? 외국도 항상 있는 일이고 또한 취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일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사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 취재 대상이 되기 싫다. 귀하의 매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로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언론과 안 싸워왔잖아요. 왜? 정치를 손해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 덕이 될까, 실이 될까 이런 대목에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언론 자유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라고 몰고 가는 것도 과도한 해석이다. 취재 제한이다. 정확히 말하면 오고 가는 전용기에 MBC 취재진은 태우지 않겠다. 그럼 MBC가 무슨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도를 못하는 거고. 그러면 프놈펜이나 발리에 가서는 독자 취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증, 출입증은 뺏지 않았다. 그 말은 취재의 자유는 현지에서는 허용된다. 다만 오고 가는 전용기는 MBC는 태우지 않겠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취재 제한이다. 아주 제한적으로 취재를 막은 거다. 취재를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단순히 전용기를 태우지 않는 것은 MBC에 대한 전체적인 취재 거부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취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탄압은 아니다. 자, 이런 입장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의원님의 해석이신 것 같고요. 대통령실 판단에 의하면 왜곡 편파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왜곡 편파 보도가 뭐냐? 내용이 세 가지잖아요. 자막 조작, 우방국가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는 왜곡.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곡 편파 보도 때문이 아니라 불경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인 거죠. 내용이 이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대통령실이 얘기하는가요? 그다음에 또 왜곡 편파 보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바이든 날리면 제가 미확인이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이 XX는 많은 국민들이 이 XX 비속어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왜곡 편파 보도입니까? 그다음에 MBC만 보도했습니까? 그 이후에 140여 개 언론사가 다 여기에 대해서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0 언론단체 같은 경우 다 왜곡 편파 보도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전용기 안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재 편의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콕 집어서 한 거죠. MBC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객관성이 없다면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취재 편의도 좀 아니라고 기자들은 얘기하잖아요. 돈 다 내는데 무슨 취재 편의를 제공합니까?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갈 때 공짜로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비행기값 내서 가면 이거 갖다가 비행사가 우리한테 항공사가 우리한테 취재 편의 제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취재를 갖다가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서 언론사들에게 비판을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진짜 본인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국익에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용기를 타는 취재 편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같이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 나라에 이제 도착해서도 기자단과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뭐 이 정도의 이제 편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도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이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고요. 또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무상으로 그 비행기 탑니까? 다 언론사들 돈 내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인 것처럼 언론이 탈을 썼다가 다 언론이 아닙니다. MBC는 공정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을 참여 안 시키냐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의 전용기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지적했고 공적 공간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배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게. 자, 이거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한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된 비행기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2년에서 5년의 그 점유 주인은 점유하고 있는 것은 현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에 그분에게 어떤 뭐 접근권을 배려한다는 권한은 있다고 봐야 된다. 물론 언론사가 다 돈을 내요. 얼마 내느냐? 이번에 보니 제가 물어봤더니만 두 나라 프놈펜하고 인도네시아 가는데 각 언론사에서 한 사람당 890만 원 낸다 그래요. 지난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갔을 때는 2,600만 원 냈다 그래요. 언론사에 다 내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권리가 있다 없다? 좀 더 말을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순방 기자단에 배석된 자리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50석이라 칩시다. 그럼 기자들은 한 80명 간다고 치고 신청하면 그러면 30명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선정을 누가 하죠? 이 점유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프레스 파트에서 공보 파트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미국도 마찬가지 에어포스원에 탈 수 있는 이런 거는 그러면 4대 네트워크 먼저 뭐 방송사 중요한 신문사 먼저 이래 될 텐데 그 권한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행사를 못했을 뿐이다. 물론 의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MBC를 길들이려 한다. 길들일 의도가 있을 거예요. 모든 정치 권력은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모든 벌어지고 있는 정치 권력과 언론 간의 갈등, 대치는 바로 이 점에 시작되는 거예요. 언론을 소유하려는, 길들이려는, 이용하려는, 활용하려는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의 갈등이 배태돼 있는 거예요. 내재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순방을 나갈 때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전용기 탑승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넘기는 인원은 각자 이제 비행기를 끊어서 그 나라로 가서 이제 현지에서 합류하는 뭐 그런 형식을 좀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을 취재 편이라고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서는 전용기 이용 비용은 언론사가 또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인데 자, 이것을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아까 이제 교수님 하는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기자단들하고 협의를 하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모시고 갈 수 없으니 이렇게 기자들한테 물어봐서 협의를 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딱 한 방송사만 찝어서 한 얘기니까요. 상당히 좀 매우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의 제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언론 5단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 사태를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부와의 전면 전도 불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순한 편의 제공인데 언론 5단체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사이 간에 엄청난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언론 5단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MBC 징벌을 통해서 다른 방송 언론마저도 제가 볼 때 길들이려고 한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앞으로 대통령실과 다른 보도를 하게 되면 이런 피해를 보게 될 거야. 지금 피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편의 제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실이 이런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편의 제공이라고 얘기한다면 별것도 아닌 데인데 이걸 갖다가 활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론 취재와 관련해서 큰 제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스스로 알았다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중요한 국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보다 더 심한 국익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국익이 있습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언론은 사회적 공기고 그다음에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비판 견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대한 언론 자유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럴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언론 자유는 언제나 침해당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여야 지도부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 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입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기자 출신인데요. 기자 출신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기자실을 출입 금지하고 대못질한 사례를 들면서 지금 비행기를 태우지 않는 것은 언론 탄압이 아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이 바로 언론 탄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사례까지 들고 와서 말할 필요는 없고 항용 우리가 왜 언론 노보 같은 데서 보지만 무슨 일보 기자 출입 정지, 출입 금지 이런 게 또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불만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전용기 타지 마. 이것 때문에 옹졸하다, 치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게 맞다. 이게 새로운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퍼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이걸 판단하는 주체가 말이죠. 언론과 정치권만이 아니고
소비자인 국민들이 지켜보는 대목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언론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비슷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영원한 갑이 을이 아니야. 그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을처럼 보이지만 일반 생활에서 보면 굉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갑끼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언론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요구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도 MBC와 이른바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 간의 갈등은 꽤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특히 아주 정폭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누가 하나가 언론 자유 탄압당했다, 뭐 당한다, 우리는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몰고 갈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국민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배현진 의원은 MBC 출신이기도 하고 어쨌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탈북민 출신인 조선일보 기자가 당시 이제 방북 취재단에서 출발하기 바로 얼마 전에 제외가 됐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잘못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에 의하면 기자단이 결정한 거라고 하니까 이것까지 가져오시는 건 좀 과도하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해가지고 이제 출입기자실 제도를 없애버리고 이제 브리핑룸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 브리핑.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자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협업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정부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그런 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강요하는 게 문제인 건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전임 진보 정부가 잘한 정책도 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잘못한 것만 골라서 그걸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단어 보면 그로테스크하다고 그러는데 기이하다. 근데 기이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들이나 언론이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기준이 전 진보 정부도 그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하세요. 국민이 그런 정부를 원하겠습니까? 좀 더 잘하는 정부를 원하겠죠? 매번 모든 근거가 그런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념 갈등에서 유권자들을 나누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발 좀 전임 정부 보수건 진보이건 좀 좋은 정책을 따라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옹호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경남 도지사 시절에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 지역신문에 아주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그 해당 언론사 부스를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당 언론사하고 싸움이 붙었다, 전쟁 중이라는 기사가 도배를 한 적이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 뭐 맞고 틀리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 다만 중요한 대목이 이런 거예요. 왜 저는 뭐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데 뭐 첫째는 MBC를 왜 자유 언론의 투사로 만들어주는 이런 게 그걸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렇게 MBC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 탄압받는 언론 자유의 선봉장이 된 모양이세요. 두 번째는 이것이 출구 전략이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뭐 정교한 전략 끝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좀 적극적, 감정적으로 MBC에 대해서 대응한 건지 이 대목에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이런 거예요. 자, MBC를 길들이는 의도는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해외 순방에 또 MBC를 취재진을 데려갈 것이 안 데려갈 것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또 항용 지금까지 전 정권이나 역대 정권들이 써왔던 언론사에 대한 통제 수단 뭐가 있습니까? 세무조사 아니면 뭐 정부 광고의 배정에서의 불이익 이런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사실은 같은 언론사끼리 유심히 봐주는 그걸 관찰 요소로 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의도, 윤석열 정부의 의도나 정치적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그 방식의 저열함이냐 아니면 이걸 따지는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순방이 이제 뭐 그동안 있었던 순방들을 봤을 때 항상 나갔을 때 이제 논란이 있었고 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순방의 성과가 가려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나가기 전부터 이런 논란들이 벌어져서 또 나가서 생길 순방의 성과 같은 것이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번 정부는 좀 기이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순방 외교를 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정쟁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순방 외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국민들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민간인 탑승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죠. 두 번째는 대통령 스스로가 비서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소위 순방의 성과가 묻혀져 버렸죠. 이번은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MBC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다 보니까 순방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론 자유를 지키다 마냐의 문제 논란으로 가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가서 뭘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MBC 전용기 탑승 문제와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순방 이후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지고대로 듣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가 소위 MBC에 대해서 전용기 탑승을 갖다 배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노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성과를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성과에서 성과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절반은 실패한 것 같다. 저는 이번까지가 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도 이번 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핵 위기 논란 중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순방인데. 네. 저는 한미일 그분도 가장 중요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대국가 전략 측면에서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세안을 우리가 무시했다고 지금까지는. 근데 아세안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의 시장 문제, 아세안으로서의 확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열 몇 개국이 아시아에 촘촘히 있단 말이에요. 인구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새로운 아시아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정상회의예요. 그러니까 이번 순방 성과를 이렇게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방안이 필요해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언론 문제로만 이렇게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 출입 기자단의 성명에 나온 대로 자, 언론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 경고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수도반 이유가 이걸 또 완전한 보이콧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언론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느끼고 있음직하다. 오히려 언론 단체들의 반응보다도 격앙된 반응보다도 청와대실 출입 기자단에서의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로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화재가 초기 진압이 된 상태고요. 입주민들은 지금 다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후 단절됐던 대화 채널이 복원될 거란 관측이 큰데요. 북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오는 14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 주석과 5차례 전화나 화상으로 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President Biden has made it a priority to keep lines of communication open with President Xi, to responsibly manage the competi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후 미국과 중국은 주요 대화 채널이 단절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대화가 복원될 거란 관측이 큽니다. 推进互利合作，避免误解误判，推动中美关系重返健康稳定发展的正确轨道。 이 밖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변화 같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대장동 수사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정진상 실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김용, 정진상, 유동규와 대장동 사업자들의 공생 관계가 시간대별로 묘사돼 있습니다. 특히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대는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전에 남욱 변호사 등 소위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을 맡기기로 사실상 결정돼 있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돼 있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위례개발사업 초기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정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 실장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시장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씨 등 소위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위례개발 사업자 공모가 시작도 되기 전 대장동 팀 내정 이틀 뒤인 11월 1일 공모 절차가 공개됐고 12월 3일 위례개발 사업자로 대장동 일당이 선정 발표됐습니다. 유 본부장은 이미 4월부터 남 변호사에게 위례사업 예상 수익 중 100억 원 지급을 약속받고 7월엔 정 실장에게 남 변호사 일당을 사업자로 지정하겠다고 보고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 때도 차명 지분과 비자금이 조성된 내용을 유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20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천만 원을 수수할 땐 대담하게 도청 사무실에서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장동 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를 도운 정황도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팀으로부터 선거자금 4억 원을 받아 일부는 정진상 실장에게 주고 일부는 종교단체 포섭 작업에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복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2013년 남욱 변호사가 위례개발 사업 때 건설사를 통해 만든 비자금 4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당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을 앞둔 시기였는데 검찰은 이 돈을 이재명 재선 자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비자금 중 5천만 원을 대장동 사업자 편의 청탁과 함께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특정 종교단체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은 상대 후보와 5차 범위 내에 접전 중이었는데 대장동 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성남 지역의 한 종교단체 신도가 3만 명으로 조직력이 좋다며 고위 인사 포섭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비자금 상당 부분을 이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준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이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유 전 본부장이 종교단체를 포섭한 효과를 물었고 정 실장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을 2005년부터 정치적 공동체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수사가 위례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으로도 번지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위례개발 사업도 석연치 않다. 자, 네. 이런 내용이죠. 네, 위례가 어디냐면요. 옛날에 거기 군부대가 있었어요. 예. 특수전 사령부가 있었고 종행교 그다음에 문무대로 많이 알려진 학군교도 있었고 예. 체육부대도 있었고 남성대 골프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례가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송파, 성남, 하남이 다 그 관련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13년에 성남도 관련되어 있었으니까 성남 그 지역에 대해서 11월 1일 날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상한 것은 그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기 사흘 전인 10월 29일에 유동규 그때 이제 성남 도계공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사장 직무대리가 이제 그 유동규였는데 유동규 직대가 그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이번에는 그 남욱 일당을 이제 그 선정하겠다라고 보고를 갖다 했다는 거고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나서 실제로 12월 3일 날 사업자로 공식 선정됐다. 이게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그 압수수색 영장에 실렸다라고 합니다. 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공모하기도 전에 대장동 팀을 미리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인데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타임테이블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죠. 2013년도경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 4월경에는 남욱 변호사, 그때도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때는 위례 신도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위례 사업으로 예상 수익 100억이 예상이 되는데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본부장에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4월이었고요. 7월에는 정진상 실장에게 사업자로 선정을 하겠다. 이 사람들을 이라고 유동규 씨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가 공개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미리 좀 점 찍어놨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 내용이어서 그렇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업 선정 주체로서 시가 있는 것인데 이걸 미리 다른 공모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과정에서
위해서 미리 점을 찍어놨다라고 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대가 관계가 오갔다라고 또 평가를 받게 되면 뭐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 의혹이 발생된 게 이제 2013년인데 당시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된 게 2010년도예요. 예. 초선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9월 12일 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어요. 성남도계공에서 한 가장 큰 사업이 유명한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지만 그 전에 대장동 사업보다 한 1년 반쯤 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를 모집 공고도 하기 전에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후에 진행된 모든 절차는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절차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렇게 큰 이권이 걸린 사업에 이렇게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대가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정진상 실장만 유동규가 보고했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10월 29일 날 이재명 시장에게도 보고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화살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서 당시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정황도 포착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된 사실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내용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건설사를 통해 가지고 비자금 4억 원 정도를 마련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유동규 씨에게 건넸고 유동규 씨는 이 돈을 한 5천만 원은 정진상 실장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 조직을 하기 위해서 특히 한 3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한 종교 단체에 좀 조직을 좀 취합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의 의구심 내용입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검찰 수사에 침묵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마저 강제 수사 선상에 오르니까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뒷걸음질을 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조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뭐 정진상 실장 역시 이재명의 이제 결백이 드러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검찰의 창작의 완성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매우 낮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소설인지 다큐멘터리인지는 이제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3인성우란 말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인성우란 말은 그 사자성어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자성어 3인성우란 말을 쓴 사람이 최근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누가 썼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어쨌든 두 분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시간을 두고 해가지고 결백을 잘 입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당시의 정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시가 돼 있는데 검찰이 낸 정진상 실장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범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소환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라는 것은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그 당시에 이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조율 중이었다는 거는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신 확보에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건 이 압수물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본인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압수물 그리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이게 좀 촘촘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좀 비교적 수사 초기로 보여서 이게 완전한 소설이다 이런 반박을 내놓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어쨌든
어쨌든 뭐 정진상 실장 네. 이제 소환 조사는 이제 곧 이루어질 거고. 네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 후에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예측이 되십니까? 일단은 뭐 영장, 체포영장이 기각은 됐는데 예. 체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예. 그런데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진상 실장이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거고 뭐 범죄 혐의가 없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몇 번 조사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한 다음에 네.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풀고 또 주택담보대출도 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경착륙 우려가 심화된 상황에서 서울 지역 규제를 안 풀면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1년 전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7억 5천만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1년 새 5억 원, 무려 40% 하락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이 정도 비율로 집값이 하락한 지역은 꼽기 어려운데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자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강남 상구에 비해서 여기는 솔직히 베드타운인데 굳이 여기를 왜 규제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토부는 서울의 파급 효과와 높은 수요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24주 연속 하락세로 지난주보다 0.38% 하락했고 지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을 제외한 규제 완화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 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외곽에서는 수도권 못지않게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연착륙 차원에서 규제 지역 해제 여부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취득할 때 또 양도할 때 매기는 무거운 세금을 정상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의 규제책을 전면 수정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 지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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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은 이제 뭐 서울은 전체가 제외가 됐고 네. 우리 경기는 뭐 성남, 네. 과천, 하남, 광명 뭐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다 해제가 된 건데 네네. 자, 어떻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감, 날개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보기는 어렵지만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날개를 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낙하산 정도 역할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락되는 속도를 늦추는 게 그렇다면 그 규제가 풀린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규제가 풀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이제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세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좀 버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매물 회수를 하겠죠. 그리고 또 실수요자들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규제도 풀렸으니까 사도 되겠다라고 일부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약간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지 이게 다시 뭐 활성화가 된다든지 대세 상승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집이 지금 필요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풀린 곳에서 집을 사야 된다면 어떤 지역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격 하락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규제를 풀어줬겠지만 적어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됐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앞으로도 계속 공급 물량이 많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요즘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잘 나오니까 2024년까지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가격이 많이 떨어진지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계획이겠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들어가셔도 되고요. 당장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서울이 규제 지역 풀릴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서울이 규제 지역이 풀린다면 집값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집값이 더 떨어지면 이제 서울이 규제 지역에 풀리겠죠. 그래서 그 네. 얘기는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예. 규제를 묶을 때도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고 규제를 풀 때도 순서가 있는데 규제를 묶을 때도 이제 서울부터 규제를 하고 외곽으로 갔듯이 규제를 풀 때는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네 곳하고 이제 서울을 남겨뒀는데 네.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겠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 경기도 네 곳이 풀릴 것 같고요. 서울이 아마도 다 풀어주지는 않고 투기과열지구부터 풀고 나중에는 노도강 조정대상지역 풀고 마용성 풀고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은 좀 풀어야 될 단계들도 많고 가격이 더 하락한다는 걸 국토부도 알고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다음 달부터 금융 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다면 결국 절반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결국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규제 지역에는 15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서울하고 경기도 네 곳은 규제 지역 안 풀어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라.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능력 있어도 사지 마. 투기되니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능력 되는 분들은 사도 된다. 우리가 발목을 잡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능력 되는 분들은 사도 된다는 시그널인데 살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네. 그 뭐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LTV를 뭐 예. 집값의 70%까지 빌려준다. 뭐 이렇게 규제 지역을 제외하면. 네네. 근데 문제는 이 DSR이 이제 그대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LTV만 올리는 게 효과가 있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획재정부도 믿는 구석이 있죠.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는데 대출 문턱을 다 풀어주게 되면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LTV는 풀어줘도요. DSR이 있으면 뭐 DTI 다 풀어줘도 DSR이 있으면 절대 그게 소득 대비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DSR 카드는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풀어줘도 예.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살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DSR은 결국 강남하고 비슷한 거죠. 이 카드는 가지고 가겠다. 내년의 상황을 보고 설사 더 나빠지게 된다면 그때 DSR을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주담대 금리가 엄청 치솟았습니다. 네네. 7% 중반까지 올랐고 24일에 이제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리면 8%도 넘어갈 것이다라는 네네.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집을 사는 사람이 나올까요? 그게 이제 관건이죠. 내년 네. 되면 뭐 1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출을 5억 원 받으신 분들이 올 여름에 한 6%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또 그렇고 그러면 상환액이 27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8%가 되면 348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작년에 3% 받으신 분들은 1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집을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르는 집을 사고 싶잖아요. 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서 규제가 풀린 지역들 필요한 사람들은 일부 유입이 되겠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유입이 돼서 뭐 집값을 자극하든지 풍선 효과가 생기는 그런 부작용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내년 봄 보통 이제 봄 가을이 이제 이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집을 살까 말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필요한지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뭐 자녀 학군이라든지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규제 지역이 풀리고 금리 인상이 멈추고 고점 대비 20% 하락된 물건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작년 재작년처럼 필요는 예. 없는데 나 벼락거지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좀 더 기다렸다가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리느냐 고점 대비 30% 정도 집값이 빠지느냐 더 나가서 네. 강남을 조정 대상 지역 풀어줘도 안 되면 양도세 특례 카드가 나오거든요. 5년간 양도세 면제 그런 추가 대책들을 보면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 재건축 단지 규제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네. 음마 아파트에 이어서 목동도 재건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부동산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작년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막 풍선 효과 생기고 주변 지역들이 너도 나도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승의 기대감이 꺾였고요. 개별 단지의 문제거든요. 목동도 이게 지금 당장 재건축이 들어간다면 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이제 신속통합기획 플랜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시 15년 정도 걸리는 긴 사업이기 때문에 여의도도 그렇고요. 개별 단지들은 뭐 약간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막 퍼지는 거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 사실 보니까 지금 뭐 집값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주변에 이제 시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좀 생기잖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뭐 분양을 아예 이제 취소하는 분들도 생기고. 네. 자, 그런 경우는 좀 뭐 해결책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자재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분양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원래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했는데 그래야죠. 주변 시세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는데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건설회사들도 이미 진행한 단지들이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공급 물량 감소,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부지들 매각하는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기하는 물량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분양가를 떨어뜨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이미 진행한 단지들은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뭐 강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또 뭐 자재비 인상,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사실 건설회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단지들은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뭐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지만 진행해야 될 단지라면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라는 곳들이 많아서 일단은 지켜보는 분위기가 한 6개월은 지켜보자.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내년으로 이게 2월 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내는 납세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종부세는 내야 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상자들 굉장히 열받죠. 2017년에 33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100만 명 넘어서 120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4배 정도 늘어났는데 요즘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부담은 늘어나고요. 예. 특히 지금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공시가격 기준일이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해서 4월 달에 발표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12월 달에 부과가 되는데 1월 1일이면 집값이 가장 높았을 때죠.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5억 원 떨어진 곳들도 네. 많은데 집값은 떨어졌는데 올해 내는 세금은 고점 대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마 조세 재앙이 굉장히 거셀 것 같고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되겠지만 내년 12월까지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요. 불복 신청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 종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7시쯤 신고가 접수돼 현재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연기 흡입으로 이곳에 사는 주민 4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 3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급하게 대피한 상태고 현장에선 소방대원 100여 명과 차량 20여 대가 투입돼 화재를 진압 중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7시 38분에 화재는 초기 진압됐습니다. 화재 신고는 오늘 오전 7시 6분쯤 접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이 화재로 안곡동 사거리에서 종강역 방면으로 가는 우정국로 하위 차로가 차단돼 한 개 차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주민 4명이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 3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급하게 대피한 상태고 현장에선 소방대원 100여 명과 차량 20여 대가 투입돼 화재를 진압 중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7시 38분에 화재는 초기 진압됐습니다. 화재 신고는 오늘 오전 7시 6분쯤 접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이 화재로 안곡동 사거리에서 종강역 방면으로 가는 우정국로 하위 차로가 차단돼 한 개 차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종로구 견지동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2년 뒤에 치러질 차기 미 대선 구도가 이번 중간 선거를 계기로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급부상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를 지지하던 일부 언론과 기업들도 디센티스로 관심을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성소수자 불법 이민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대응에는 초당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We're ready and we have resources to respond to whatever post-storm needs may arise. 디센티스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19%포인트 넘는 득표차로 따돌리면서 공화당 내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thanks to the overwhelming support of the people of Florida, we not only won election, we have rewritten the political map. 디센티스 재선 소식에 일부 외신들은 드 퓨처, 실체를 가진 트럼프라고 보도했고 정치자금 큰손인 시타델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는 코로나 방역 규제를 거부하고 바이든 정부에 맞서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불법 이민의 우호적인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텍사스주 불법 이민자를 전세기에 태워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성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동성애 언급금지법을 플로리다주에서 시행했습니다. 디센티스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산불 피해 지역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황폐해진 산에 반려견들이 씨앗이 든 주머니를 차고 달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산불로 산림 1,260여 헥타르가 소실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일대입니다. 산타독 캠페인이 펼쳐졌는데요. 산에 뿌리는 씨앗의 종류는 지역 주민들이 산에서 자라기 바라는 것들로 고릅니다. 토성면 주민들은 구절초 꽃이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다고 해 산타독들이 나서 구절초 꽃씨를 뿌렸습니다. 이 활동은 2017년 칠레에 대형 산불이 난 후 활동가들이 반려견에게 씨앗 가방을 매달고 산불 피해 지역을 돌아 전 세계에 알려졌고 국내에서는 한국유기동물 보호협회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네, 산타독이라는 이름, 산타클로스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좀 특이한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산타독은 산을 타는 개라는 뜻으로 불타버린 산에 씨앗이라는 선물을 들고 나타난 산타클로스 같은 느낌의 이름입니다. 산타독 중 상당수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유기견이었는데요. 이들을 입양한 반려인들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 유기견을 입양했고 또다시 유기견들과 함께 생태계를 되살리려 나섰습니다. 이들은 산타독 활동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산타독들의 활약으로 내년에는 고성군에 활짝 핀 구절초 꽃밭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경기와 충청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대기 정체로 중서부와 전북, 대구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영남 지방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다가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올라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2도, 대구는 21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해소해줄 5에서 60mm 정도의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